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철학과 이영입니다. 한국 드라마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기조 발제를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소중한 기회를 주신 김중효 회장님과 임원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를 중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발표 주제는 인지과학이 인문예술 분야에 던지는 질문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문학과 예술 그리고 과학은 세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방식이죠. 그런데 양자 간의 관계는 지금까지는 대체로 불통적이었습니다. 스노우 박사가 일찍이 두 문화라는 그런 개념을 통해서 지적했듯이 인문학, 예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과학은 서로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상호 소통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에는 두 가지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환원적 소통이고 다른 하나는 비환원적 소통입니다. 환원적 소통은 한쪽을 다른 쪽에 환원시킴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윌슨 교수가 주장했던 통섭이 그 대표적인 예이죠. 통섭에서는 심리학이 생물학에 의해 그 정당성이 확보됩니다. 그러므로 심리학은 생물학으로 환원되는 것이죠. 그 결과 심리학의 학문적 자립성은 훼손되게 됩니다. 만약 이런 통섭 관계를 인문학 예술과 과학에 적용한다면 인문학과 예술은 그 자립성이 훼손되게 되겠죠.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비환원적 소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저희 과제는 이 발표에서 제 과제는 이런 비환원적 소통을 전제로 하고 인지과학이 인문학과 예술에 대해서 제기하는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의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은 차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선 인지과학을 간단히 살펴보고 그걸 바탕으로 세 가지 질문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의 경계는 어디인가? 두 번째는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세 번째, 의식이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인지과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지과학은 마음, 인지, 지능에 관한 학제적인 연구 분야이죠. 1950년대 무렵에 이제 등장했는데요. 여기에는 여러 학문 분야들이 참여했습니다. 철학, 언어학, 심리학, 인공지능, 신경과학, 인류학이 참여했고 그 후로 교육학이나 경제학, 사회학, 법학, 예술 등 많은 분야들이 참여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분야는 이제 그동안에 많은 연구를 발전해 왔는데요. 이 분야를 주도해왔던 몇 가지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950년대는 인지주의가 패러다임이었고 60년대는 연결주의, 80년대는 신경과학, 그리고 아직은 패러다임의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제가 바라기로는 그리고 제 예상으로는 체화 이론이 1990년대부터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체화 이론이 이후에 패러다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패러다임이라고 하니까 1950년대는 인지주의만 있고 나머지 이론은 없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엄격함의 패러다임은 아니었던 거죠. 이 인지주의나 연결주의나 신경과학이 병행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주도적인 위치를 각각 인지주의나 연결주의나 신경과학이 차지해왔다는 것이고요. 체화 이론도 마찬가지로 1950년대 이전에도 이미 있었죠. 그렇지만 크게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이제 미래의 패러다임 후보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방금 말했던 이 네 가지
인지과학의 패러다임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 인지주의인데요. 자, 인지주의에 따르면 마음은 세계에 대한 심적 표상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심적 표상을 규칙에 따라 조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마음은 기호조작 체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심성 표상을 구성하는 것들이 바로 기호인데요. 그래서 심성 표상은 기호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본다는 점에서 인지주의는 기호주의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기호조작 체계로 본다는 점에서 컴퓨터와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마음을 컴퓨터와 관련시켜서 이해하려고 하는 컴퓨터 유비가 등장했습니다. 이 컴퓨터 유비에 따르면 마음은 소프트웨어이고 신체는 하드웨어인 셈이죠. 그러면 우리 인간이 마음과 신체로 이루어졌듯이 컴퓨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은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와 같은 작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지주의의 초점은 어떻게 하면 적절한 하드웨어에 걸맞는 적절한 소프트웨어를 구성할 것인가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그런 소프트웨어 하나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앤더슨이라는 인공지능학자가 제시한 것인데요. 자, 여기서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외부 세계에서 이 마음으로 들어오는 정보는 부호화돼서 이 워킹 메모리라고 불리는 작업 기억을 거쳐서 이런 소술적인 기억이나 산출적인 기억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산출 기억은 내일 비가 온다면 우산을 가져가야 된다. if then으로 구성되죠. 그래서 이제 "내일은 비가 올 것이다."라는 정보가 들어오면 그러면 '우산을 준비해야겠다.'라는 그런 이제 정보가 추출되고 그에 따라서 우산을 준비하는 행동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이런 것이 바로 마음의 기본적인 구성 체계입니다. 자, 그 이후에 등장한 연결주의는 마음은 인간의 뇌를 본뜬 인공신경망을 통해서 잘 설명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연결주의는 이제 문자 그대로 인공적인 신경망, 인공뇌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인공신경망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우선 병렬 처리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작업을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동시에 병렬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이고요. 분산 처리는 한 가지 과제를 나눠서 처리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다음에 느린 퇴행은 어느 한 부분에 한 처리기가 작동이 안 될 때 또는 에러를 발생했을 때 그 체계 전체가 멈추는 게 아니라 서서히 그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우리 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유연한 규제란 어 인지 주의에 따르면 인지주의에서는 규칙이 지배하기 때문에 규칙에 따르지 않으면 그 체계가 엄격하게 이제 작동이 엄밀한 의미에서는 작동이 잘 안 되죠. 그렇지만 연결주의에서는 그런 엄격한 규칙 체계가 아니라 유연한 규제로 대체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따르면 잘 되고 안 따르면 다른 방법으로 진행하는 그런 유연한 규제를 이제 가하고 있죠. 이런 점에서 인지주의와 연결주의는 매우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가 이 연결주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요. 우선 이게 우리 인간의 신경세포의 인제 간단한 기본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 인제 세포핵이 있고 여기 수상독을 통해서 다른 세포로부터 정보가 들어오면 이 엑손이라는 축삭을 통해서 다른 신경세포로 그 들어온 정보를 전달하죠. 그런데 우리 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바로 이어져 있지 않고 시냅스라고 불리는 이런 연결을 통해서 인제 이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제 바로 이어져 있지 않고 들어온 정보를 이렇게 들은 정보값이 있으면 거기에 가중치를 매겨서 그 값을 전부 더한 다음에 일정한 문턱값을 넘으면 다음 신경세포로 전달한다라고 인공신경망은 우리의 신경세포를 모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 등장한 인공신경망 이론은
입력층과 출력층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원하는 출력값이 나오지 않을 때 그 과정을 다시 조절할 수 있는 어떤 모형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등장한 인공신경망 이론은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이 숨겨진 은닉층을 도입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알파고 같은 인공신경망은 많은 다수의 은닉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만약 이 출력층이 원하는 그런 값을 산출하지 않을 때는 다시 그 값을 되돌려서 여기에 가중치를 조절한다든지 또는 유닛의 그 개수를 조절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원하는 값이 나올 때까지 재조정을 합니다. 이런 재조정 과정을 학습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제 이런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여러 가지 층을 가지고 있는 이런 층을 가진 그런 학습을 그런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딥이란 말은 한 개 이상의 은닉층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인제 이런 연결주의 망에서 연구의 초점은 우리의 자연적인 뇌를 최대한 모의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연적인 뇌를 그대로 본따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 현 수준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알파고를 볼 수 있듯이 그것만으로도 매우, 그러니까 문자 인식이라든지 패턴 인식 같은 또는 학습과 같은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등장한 신경과학 패러다임은 자, 연결주의가 갖고 있는 그런 한계를 지적합니다. 연결주의는 인간의 뇌를 본따긴 하지만 인간의 뇌 자체는 아닌 것이죠. 그렇지만 신경과학은 자, 인간의 뇌를 본따지 말고 바로 인간의 뇌를 연구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 다시 말해 심성 상태는 신경 상태라고 바로 신경 상태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신경과학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현재까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마음이 존재한다든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든지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생각만 하더라도 신경과학이 인문학이나 예술에 대해서 얼마나 큰 도전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죠. 만약 신경과학의 주장이 옳다면 인문학과 예술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신경과학의 현재 연구의 초점은 신경상관자를 찾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경상관자란 우리의 심성 상태를 유발하는 어떤 신경적인 기제나 또는 뇌의 어떤 장소라든지 또는 신경의 패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신경과학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우리의 의식 상태 또는 심성 상태와 상관관계에 있는 신경 상관자를 찾고 이어서 이런 신경 상관자를 찾은 다음에 그다음에 인과관계를 찾으려고 하는 단계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경과학이 이런 단계적인 전략에 성공한다면 물론 과학도 발전하고 우리의 의식의 상당수 부분은 단지 신경 상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날 수가 있겠죠. 앞으로 그런 상태로 갈지 아니면 그 이론이 틀릴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신경과학의 패러다임에서 가장 이제 제시되고 있는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가설 중에 하나가 이 놀라울 가설인데요. 이 놀라운 가설은 자, 프란시스 크릭이 제시한 겁니다. 이 프란시스 크릭은 왓슨과 함께 DNA 이중나선 구조를 발견해서 노벨상을 받았죠. 그 후에 이 크릭은 유전공학 분야가 아니라 의식을 연구하는 의식과학을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저술한 The Astonishing Hypothesis라는 그 책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의식은 뇌의 과정이다. 그다음에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 놀라운 가설은 실제로 신경과학의 패러다임을 그대로 이제 대변하는 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크릭은 자신이 이런 가설을 제시하니까 사람들이 놀래더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왜 놀랄까? 그 이유까지도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들은
자신이 제시하는 그런 환원론적 접근을 싫어하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의식이 신경과학으로 환원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람들은 의식의 주관적 성질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관적 성질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커피 전문점에서 어, 나오는 아주 향긋한 커피 냄새를 맡았다고 가정해 보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 커피 향과 더불어서 그 커피 향을 이 여러분에게 불러일으키는 어떤 감각 또는 기억을 떠올릴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 좋아했던 친구하고 그 커피를 마셨던 바로 그 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커피를 마셨던 추억 또는 친구와 같이 나눴던 대화 또는 친구의 표정 등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이런 주관적 성질을 의식의 주관적 성질을 감각질이라고 부르는데요. 영어로는 퀄리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의식은 이런 주관적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학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사람들이 놀라는 이유는 자유의지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 신경과학이 주장한 대로 자유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문자 그대로 로봇에 불과하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놀라운 가설을 싫어하고 믿지 않는다. 그렇지만 클레이는 그건 사람들의 자유이지만 실제로 과학은 사람들의 믿음과는 달리 우리는 자아는 존재하지 않고 예를 들면 자유의지도 존재하지 않고 의식은 뇌의 과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체화 이론이 이제 우리의 희망인 셈이죠. 그래서 이 체화 이론은 Theory of Embodied Mind인데요. 그 골자는 이렇습니다. 마음은 몸을 가진 생명체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단순히 뇌 속에 있는 어떤 심성 상태 또는 뭐 신경 과정이 아니라 몸을 가진 생명체가 환경 속에서 삶을 누리면서 어떤 역동적인 관계를 누리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심성 상태는 뇌와 몸, 환경 간의 역동적 상태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체화윤의 관점에서 볼 때 이전의 세 가지의 패러다임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선 가장 큰 문제로는 그 이론들은 심적 과정이 오로지 뇌 안에서만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결주의 약간 외적인 측면도 있긴 하지만 크게 보면 연결주의도 그러니까 뇌의 어떤 상태, 뇌의 과정을 본뜨기 때문에 심적 과정은 뇌 안에서 발생한다고 보고 있는 셈이죠. 그렇지만 체화 이론은 이미 심성 상태가 내 몸뿐만 아니라 환경 간의 역동적 상태라고 규정함으로써 우리의 과정, 심적 과정은 뇌 밖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제 여기서 말하는 체화는 인제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몸 밖으로 확장될 수도 있다. 또는 행화, 그러니까 인지란 것은 행동과 관련돼 있다. 또는 분산되어 있다. 환경이 분산되어 있다. 또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초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적인 관계 때문에 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발제에서는 실제로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체화 이론 중에서 특히 행화주의를 생화주의에 초점을 둬 볼까 합니다. 이 행화주의는 이넥티비즘인데요. 이제 행화, 행동이라는 의미를 의미하는 행자와 그다음에 행동이 구체화된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이제 행화주의로 번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화주의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행동과 인지는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인지는 추상적인 것, 뇌 속에서 발생하는 추상적인 것이고 행동은 실제로 우리의 몸을 통해서 드러나는 구체적인 이제 행위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치화주의에 따르면 인지와 행동은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이고 어떤 동전의 양면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카그니션, 예를 들어서 인지는 그런 의미에서 embodied action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통해서 구현되는 행위이고
이 embodied action을 한 단어로 줄이면 inaction이다, 이런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인자는 어떤 행위를 유발하는 힘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스칼라와 벡터로 얘기한다면 방향성을 지니고, 그러니까 크기를 지니고 있는 그런 벡터량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유발시키는 것 의미에서 이제 행화라고 번역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인지과학의 4가지 패러다임을 살펴봤는데요. 저는 지금부터 이 행화주의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인지과학이 인문학과 예술에 대해서 제기하는 몇 가지, 3가지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의 경계는 어디인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선 한 가지 재미있는 실험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실험은 고무손 착각인데요. 그러니까 이 실험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피험자는 책상에 앉아서, 이제 의자에 앉아서 책상 위에 양손을 얹어 놓습니다. 그런데 오른손은 이 피험자 자신이 볼지 못하도록 이제 널판지로 가려져 있다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피험자가 어느 쪽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에 고무로 된 손을 놓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실험에 참가하는 피험자는 왼손과 고무선을 볼 수 있고 자신의 오른손은 볼 수 없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실험자가 붓으로, 그러니까 고무선과 피험자의 오른손을 살살 문지릅니다. 자, 상황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피험자는 어떻게 될까요? 자, 우선 이제 고무손에는 의식이 없으니까, 감각이 없으니까 못 느끼겠지만, 오른손은 자신의 손이니까 보이진 않지만 감각을 느낄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막상 그 실험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자, 이 실험이 끝난 후 피험자들의 반응 보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선 고무선에서 붓의 촉감을 느꼈다라고 보고를 했고요. 고무선을 진짜 자기 손으로 느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진짜 자기 손에서 감각을 느꼈다는 보고를 하는 대신에 고무선에서 대신 붓의 감각을 느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진정한 오른손보다는 고무선이 진짜 자기 손 같았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약간 놀라운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인제 이 실험을 인제 진행한 연구자들은 이 흥미로운 반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시각 정보가 촉각 정보를 왜곡해서 고무선을 내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었다고 해석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우선 시각 정보는 어떤 정보입니까? 그러니까 우선 이 피험자가 눈으로 본 정보죠. 다시 말하면 붓이 고무선을 살살 이렇게 인제 간지르는 걸, 이제 붓으로 터치하는 것, 붓으로 고무선을 이렇게 문지르는 것이 시각 정보죠. 그럼 촉각 정보는 뭐죠? 오른손, 보이지 않는 오른손에서 오른손이 붓으로 인제 문지러지는 그런 정보입니다. 그런데 시각 정보가 촉각 정보보다 더 강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강한 정보가 촉각 정보를 억제해서, 이제 여기서는 왜곡했다 그랬는데요. 그런 억제해서 고무손, 그러니까 자기 진짜 손에서 느꼈던 그 감각을 고무손에서 느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왜곡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와 비슷한 실험이 심리학자들은 많이 진행을 했는데요. 이런 게 바로 이제 시각 정보의 우선성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결과에 대해서 행화주의자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행화주의자들은 물론 시각 정보의 우선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행화주의자들 이외에도 거기에 대해서 매우 흥미로운 해석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고무선이 몸과 세계의 맞물림에 동력하게 통합된다면 그런 경우에 한해서 그 고무선은 몸의 일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실험에서, 그러니까 피험자는 단순히 착각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그 고무선을 자기 몸의 일부라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런가 하면 그 고무선이 이 피험자의 몸과 세계의 관계, 맞물림에서 동력하게 통합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손의 임무는 뭐죠? 세계에 대한 감각을 느낀 것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피험자는 지금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을 가지고 있는데 오른손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손, 그러니까 왼쪽 손이 아니라 오른손에서 뭔가를 느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손은 자기 몸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어떨까요? 그 감각을 어디에다 할당하는 것일까요? 그건 자기 눈에 보이는 그 고무선에다가 그 감각을 할당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그 순간에서는 그 고무선이 그 피험자의 몸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나와 세계를 나눈 경계는 무엇일까요? 자, 이 질문을 다시 되돌아 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입장들, 그러니까 인지주의나 연결주의 또는 신경과학의 패러다임에 따르면 그 경계는 자연적인 몸이 되겠죠. 그렇지만 행하주의자에 따르면 몸이 경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방금 고무손 실험, 고무선 착각 실험에서 볼 수 있듯이 그 경계는 동역학적 경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몸의 경계가 아니라 실제로 그 동력적인 관계가 성립한다면 몸 밖에 있는 것도 내 몸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동역학적 경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몸도식이라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몸도식은 몸의 효율적인 움직임을 위해서 필요한 체성 감각적 지도입니다. 그래서 체성 감각적 지도란 것은 소마토 센소리 맵인데요. 자, 우리 몸의 이제 뇌의 부분에는 이 두정엽 부분이죠. 이 두정엽 부분에 이 소마토 센서리 코텍스, 그러니까 체성 감각 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질을 보면 우리 몸에 들어온 모든 몸의 위치에 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고요. 또는 그 몸에서 들어온 정보들이 여기에서 해석되고 처리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 몸의 전체를 다루고 있는 이 이제 행정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행정기관에서 얼굴이 거의 반을 차지하고 나머지 반은 팔, 다리가 차지하고 있죠. 그 나머지 부분이 몸의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몸의 전체 겉 부분을 면적을 재본다면 얼굴과 팔다리가 차지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몸통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데 이 몸의 지도에 따르면 이 체성 감각적 지도에 따르면 얼굴과 팔다리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이제 팔을 이렇게 이제 절단당한 환자의 경우에 예를 들면 이 부분에서 정보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얼굴을 담당한 이 영역이 이 부분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자의 이렇게 사지를 절단당한 경우 그 환자의 경우에 얼굴을 이렇게 살살 문지르면 손의 감각을 느낀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경우가 바로 이제 신경 가소성인데요. 자, 이처럼 우리 뇌에는 우리 몸의 모든 부분에 한 정보를 담고 있는 이런 지도가 저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체성 감각 지도를 토대로 우리는 이제 운동을 하게 되겠죠. 예를 들면 내 팔 부분의 모기가 이렇게 간지르면 정확히 손을 가지고 그 모기를 때리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몸에 관한 정확한 지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은 이제 아까 그런 방식으로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메르르-뽕띠 철학자였던 메르르-뽕띠가 즐겨 인제 제시하는 그 예인데요. 예를 들면 시각 장애인들은 지팡이를 가지고 인제 세계를 탐지하죠. 처음에는 굉장히 익숙지 않았지만 그 지팡이가 익숙해지면 그 시각 장애자는 그걸 통해서 세계를 감각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메르르-뽕띠는 그 시각 장애인의 지팡이는 그 사람의 몸의 연장이다. 다시 말하면 그 지팡이는 그 사람의 몸이 되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몸이 확장되는 경우죠. 또 다른 경우는 야구 선수의 배트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야구 선수가 아주 친숙하게 이제 어떤 배트가 자기의 아주 친숙해지면 그 배트가 자기 몸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런 경우. 그래서 이제 뭐 타율도 높아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는 사이보그에도 우리가 몸의 확장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인 사이보그 중에 한 사람이 닐 하비슨이죠. 아 이제 이 닐 하비슨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세상을 흑백으로 보는 그런 이제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인제 좀 성장한 후에 자기 몸에 이렇게 인제 사진을 볼 수 있듯이 이렇게 카메라를 달았습니다. 근데 이 카메라는 그러니까 밖으로 오는 시각 정보를 다시 시각 피질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카메라 이름이 아이보그인데요. 여기서는 이 바깥으로 들은 빛의 파장을 어디에다 연결시켰냐면 청각 피질에 연결시켰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빛의 정보를 소리 정보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하비슨에 대해서 처리된 소리 정보를 다시 빛의 정보로 바꾸는 역할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양방향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하비슨은 실제로 색을 보는 게 아니라 색을 듣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여러 가지 꽃들이 여러 가지 색을 가진 꽃들이 만발한 그런 하원에 들어가면 하비스는 교향악단의 연주를 듣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실제로 그런 경험을 토대로 실제로 사이보그 아트라는 그런 장르를 개척했죠. 그래서 인제 그런 예술가로 좀 활동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왼쪽의 것은 하비슨이 이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라는 그런 곡을 들었을 때 그게 그 곡을 그림으로 인제 색으로 표현한 거고요. 이제 오른쪽은 비발디의 사계 중에 이제 봄을 들었을 때 아 그 자신의 청각 경험을 그림으로 이제 다시 빛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제 이걸 자기의 장애를 딛고 예술 인제 그런 공감각적 경험을 예술로 승화시킨 이제 좋은 예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제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실제로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인제 질문인데요.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전통적 이론에서는 의미는 인제 "내 안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환자의 심성 상태가 단어의 의미를 결정하고요. 단어의 의미가 대상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제 이와 반대로 의미 외재주의는 "단어의 의미는 화자의 머릿속에 있지 않다." 라고 주장합니다. 행화주의는 이 의미 외재주의를 지지합니다. 그래서 단어의 의미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고정된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행화주의가 앞에서 봤듯이 우리의 인지 또는 의식은 또는 마음은 뇌와 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이다. 그러니까 환경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미도 마찬가지로 이 환경적 요소에 의해서 고정된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 외재주의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하나의 논변이 있어서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자, 이거는 퍼트남 교수가 제시한 건데요. 쌍둥이 지구 논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쌍둥이 지구는 이제 가상적인 지구이긴 하죠. 그런데 모든 점에서 지구와 똑같습니다. 단 하나 사실만 제외하고요. 근데 그 사실이 뭐냐면 지구에서는 물이 H2O죠, 화학식이. 그런데 이 쌍둥이 지구에서는 그 물의 화학식이 XYG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모든 건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물의 경우에 우리는 그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고 물을 이용해서 뭐 예를 들면 세수하거나 목욕을 하고 그다음에 물이 얼면 용도시에서 얼면 그 위에서 뭐 스케이트를 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똑같아요. 그런데 단지 그 화학식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인제 지구인 오스카가 쌍둥이 지구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쌍둥이 지구에 사는 토스카를 만났어요. 그래서 인제 오스카가 토스카에게 "이것은 물이다."고 말했고 토스카는 "그래. 이것은 물이야."라고 답변을 해 봤다고 가정을 해 보시죠. 그러면 오스카와 토스카의 심적 내용, 다시 말하면 심성 표정은 동일합니다. 예를 들면 그들이 생각하는 물이 똑같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들이 사용한 물이라는 단어는 서로 다른 대상을 제시하죠. 오스카의 경우는 H2O인 물을 지시하고 토스카의 경우는 XYG
화학식 XY진 물을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심적 대상에, 심적 표상에 의해서 고정되질 않죠. 그러니까 심적 표상이 동일하지만 지시 대상이 다르다. 그러니까 의미 내재주는 잘못됐다. 예, 다시 단적으로 말하면 의미는 머리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의미는 어떻게 고정되는 것일까요? 자, 의미 예제주의에 따르면 단어는 사회적 간섭에 의해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회적 간섭에 의해서 의미가 고정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행화주의자들은 이런 것을 언어적 행위로 해석합니다. 다시 말하면 언어란 것은 그러니까 몸을 가진 유기체가 세계와 관계하는 하나의 삶의 방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기체가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언어에 관한 지식, 문법을 비롯한 그런 어떤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것이 통용되는 사회적 관습에 커미트한다, 참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의식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과학의 근본 과정에 따르면 의식은 신경 상태이죠. 그리고 이제 의식은 뇌 안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행화주의에 따르면 그런 과정은 잘못된 것이죠. 의식은 살아있는 어떤 유기체의 활동의 산물이고, 그리고 뇌란 것은 그런 살아있는 유기체의 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유기체의 한 부분을 그 유기체 활동의 산물과 동일시하는 신경과학의 근본 과정은 잘못되었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의식과 관련시켜서 이제 수많은 논의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자, 어떤 것은 의식이 되고 어떤 것은 의식이 되지 않는 현상이 있죠. 여러분도 종종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예를 들면 변화명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런 건 이런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가 현재 의식을 쓰고 있는 대상 중에 일부가 변화가 발생했는데 전혀 그것을 의식을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 어떤 교수가 교정을 겪고 있는데 교수님 앞에서 학생이 따라와서 "이건 어떻습니까?"라고 물어보면 이제 그 질문이 어려워서 교수는 그 질문을 설명하느라고 그 학생이 다른 학생으로 바뀌었는데도 그걸 모르고 계속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주의명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학생들 대여섯 명이 서로 공을 주고받고 있는데 그 공을 주고받고 있는 그 횟수를 계산하라고 인제 피실험자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런 실험 인제 과제를 부여받았을 때 그 학생들이 패스하는 그 공을 주고받는 횟수에 신경을 쓰느라고 그 장면에 고릴라의 복장을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해도 그걸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런 거 인제 부주의명인데요.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어떤 것은 의식을 하고 어떤 것은 의식하지 못할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 흥미로운 매우 재밌는 대답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안에 의식을 하는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답변을 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 의자에 소파에 앉아 있는 사람이 바로 이제 의식하는 그 무엇입니다. 이건 인제 인간으로 그려졌으니까 이건 호민쿨러스, 이제 소형 인간이죠. 그러니까 우리 머리 안에 의식 안에 이런 소형 인간이 있어서 그걸 의식한다. 이 사람이 못 보면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되겠죠. 또는 뭐 센트럴 옵서버, 이제 중앙 관찰자 또는 뭐 마음의 눈 이런 이름을 붙여서 인제 이 의식과 의식되지 않은 것을 설명하는데요. 이게 약간 인제 운유적인 것으로 인제 흥미롭긴 하지만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 근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제 그동안 이런 설명은 "비과학적이다."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데카르트 극장 개념이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이 인기를 끌고 있고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이론으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그 이론이 바로 전역 작업 공간 이론인데요. 자, 이 이론을 제가 소개해 드린 이유는 이제 매우 흥미로운 이제 사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019 년에 템플턴 재단에서 이제 그 템플턴 재단은 뭐 과학과 종교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이제 그 연구비를 대는 재단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 재단이 인제 이 전역 작업 공간 이론과 이 이론과 경쟁하는 통합 정보 이론이라는 두 가지 이론을 놓고 그 두 이론이 어느 것이 더 옳은지를 인제
판정하는 그런 실험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판정 실험에 드는 예산이 총 예산이 우리 돈으로 약 2천억 좀 됩니다. 그래서 인제 그때 예상으로는 6 개월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지금 아마 인제 거의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 저녁 작업 공간 이론이 그런 의미에서 매우 인제 과학자들한테 중요한 이론이라는 거죠. 문제는 이 저녁 작업 공간 이론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데카르트 극장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제 이걸 간단히 설명드리면 오른쪽 이 그림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게 인제 하나의 극장이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인제 여기에 관객이 앉아 있고 여기에 무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이거 연극 무대라고 하는 게 더 낫겠네요. 그러면 인제 이 의식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 에 죄송합니다. 이 의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무대에 올라와서 이제 이 프레이어 있으니까 배우가 되겠죠. 배우들이 올라온 배우들이 조명을 받을 때 의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대에 올라와도 의식을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조명을 받지 못하는 배우는 잘 보이지 않겠죠. 그러니까 희미하게 의식되는 경우, 또는 뭐 이 무대에 올라가지 않는 배우는 아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식이 되지 않겠죠. 그러면 이 무대에 올라가는 그 배우들은 어떤 것일까요? 그 배우들은 바로 이제 외적인 경험들, 이제 우리 감각 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어떤 이제 감각들이겠죠. 또는 내적 감각도 있네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뭐 이제 내적인 언어라든지 또는 꿈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적인 감각도 여기로 이 무대로 올라올 수 있고, 또는 관념들도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이런 배우들을 준비시키고 무대로 올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감독이나 조명 기사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존재들이 바로 이 배우들을 무대로 올리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식은 그렇게 올라온 그 배우들의 이제 배우들을 순서를 정하고, 또는 그 배우들을 등장시키는 그 시간을 조정을 하겠죠. 그게 바로 인제 이 의식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인제 이 의식은 그렇게 올라온 배우들을 이제 또 내려보내고, 또 인제 어느 정도 스포트라이트를 받을지를 결정해서 이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관객들은 여기에 지금 적혀 있듯이 unconscious audience입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관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만 의식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론에 따르면 의식 우리 뇌에서 의식이 있는 어떤 부분이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전부 무의식적인 과정으로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객을 포함해서 이런 뭐죠? 이런 감독이나 조명기사, 이런 존재들 전체가, 또는 감각들, 배우들, 이 모든 전체가 무의식적인 과정이나 사건이나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저녁 작업 공간 이론이 이제 현재 굉장히 의식을 잘 설명하는 이론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 거의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이제 제 맺는 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았지만, 인지과학은 마음이나 의식이나 인지의 신비를 이제 점차로 밝히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 결과가, 특히 신경과학의 연구 결과가 우리 인문학자들과 예술가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아라든지 자유의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죠. 우리는 이제 자유의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신경과학자의 주장을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도 이제 충분한 이제 여러 가지 경험적 기반을 바탕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두 번째 주장은 또 의식 내용, 우리가 의식한 내용, 그러니까 아까 무대에 올라와진 그런 배우들을 우리가 관객으로서 우리가 경험을 했는데요. 그런 의식 내용은 내가 구성한 것이라는 거죠.
한편 맞죠. 실제로 보면 무대 위에 올려진 건 실제 우리 현실사에서 무대 위에 그런 사실이 실제 현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제 가상적인 스토리에 따라서 감독이 제작 기획자가 기획하고 감독이 연출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펼쳐진 그 내용들은 '내가 구성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구성해 준 그런 내용을 실제로 알고 믿고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러니까 만약 이게 참이라면 실제로 인제 우리 인문학과 예술은 이제 상당한 진로 변경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인제 인문학과 예술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 또는 뭐 해석, 뭐 추체험이라고 하죠. 재해석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지금 인지과학, 특히 신경과학이 제기한 이런 도전에 대답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인문학자와 뭐 예술가들이 실험을 하는 건 아니죠. 과학적 실험을 하지 않지만 우리는 인문학적 상상력, 예술가적 창조력, 창의력 뭐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신경과학이 미처 알지 못하고 있는 또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거를 우리가 제시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인제 저는 오늘 이제 발제에서 체화주의가 특히 행화주의가 그런 답변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몇 가지 인제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그 가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